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 모두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고즈넉한 풍경과 맑은 공기에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은 작았고 주민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산속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했다. 우리는 마을에 있는 동안 산림욕을 즐기며 마음껏 쉰 뒤 마지막 날 밤에 산을 오르기로 계획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떠나는 산행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에 오르는 도중 만난 몇몇 주민들은 우리가 밤에 산에 오르는 것을 만류했지만 우리는 그저 웃으며 산책 삼아 잠깐 다녀오겠다고 대답했다. 산은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나무들은 그림자에 가려져 어두컴컴했고 오싹한 바람이 불어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우리는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잃고 말았다. 좀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인지 주변 환경도 점점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앞서 가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의 눈앞에는 낡고 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썩어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에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내부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기괴한 것은 벽에는 신문과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던 마을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표식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목록과 사진들이 있었고 그중 몇몇은 몇 달 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충격과 공포에 떨며 오두막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닫혀버리고 말았다. 친구들은 당황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오두막 안 어느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고 섬뜩한 형체가 나타났다. 다음 순간 일어나리를 상상할 새도 없이 모든 것이 그 형체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상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우리는 산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 무사했다는 것에 안도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고 그 경험에 대해선 서로 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부터였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비슷한 일이 일상 속에서 계속 벌어졌다.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다시 만나자는 글자 옆에 오두막의 사진이 있었다. 이후 나는 어디서든 그 오두막에 환영을 보는 것 같았다. 내 방 천장에, 거리의 사람들 속에, 그리고 내 꿈속에서도 그것은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에 서서 나를 계속해서 잡아끌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나를 에워쌌다. 그 밤의 기억이 마치 나를 괴롭히듯 나는 그 이후로 한시도 편히 쉴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야기의 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건물은 30년 넘게 되었다고 했고 그에 걸맞게 낡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직장과 가까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이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밤중에 들려오는 발소리, 문득 느껴지는 한기, 때때로 부엌에서 나는 정체 모를 냄새 같은 것들. 나는 단지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것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밤마다 나는 거실에서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명확한 단어들을 들을 때쯤 나는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임을 깨달았다. 도와줘, 여기 있어. 속삭임은 항상 같은 문장들이었다. 하루는 일이 늦게 끝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다. 그 흔적은 내 키만큼 높이 세로로 길게 나 있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방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비실에 가서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내 문 앞에 오지 않았다. 화면에는 고요한 복도만이 비춰지고 있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문의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주민들 중 몇 명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지만 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결국 나는 직접 이 건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 겨우 과거의 조사를 시작했다. 서서히 나타나는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과거에 몇 번이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다. 특히 내가 사는 층에서 많은 이들이 이상한 이유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더 알아보니 특정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갔다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미신이라거나 낡은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흔한 문제라고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범상치 않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집 안에 있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가득했다. 문득 거실로 나가보니 벽에 크게 도와줘 라는 글자가 핏빛으로 써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그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한 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속삭임을 들었다. 너도 그만둬야 해. 나처럼 되기 전에 라는 속삭임이었다. 그 목소리에 겁이 덜미를 잡혔지만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사를 하는 날 처음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을 유심히 읽어봤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내 성과 똑같았다. 공포에 질려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씩 꿈속에서 들려오는 그 속삭임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아마도 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속삭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오래된 하숙집이 있었다. 이 하숙집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졌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황폐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대학생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숙집의 주인은 김씨 부부였고 이들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듯 하숙집과 함께 나이를 먹어갔다. 하숙집은 전형적인 한국식 2층 양옥집이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낡은 기와지붕이 특징적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나 그중 일부는 이곳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곤 했다. 특히 2층 맨 끝 방, 즉 204호 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돌았다. 어느 날 대학에 갓 입학한 유진은 저렴한 방을 찾아다니다가 이 하숙집에 발길을 들였다. 하숙집의 주인 김씨 할아버지는 유진에게 204호 방을 추천했다. 그 방은 통풍도 잘 되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딱 좋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자 유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 방을 계약하기로 했다. 유진이 이사온 첫날 밤 그녀는 자려고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근처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혼자 살던 그녀는 조금 겁이 났다. 이상한 공포가 느껴졌으나 그녀는 다른 하숙생이 내는 소리일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주도 유진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음에 시달렸다. 때로는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소리는 항상 그녀가 잠들 무렵에 시작되었고 마치 누군가와 말을 걸고 싶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하숙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건 아마도 나무가 우는 소리일 거야. 이 집은 오래되었거든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유진은 학교 동기인 민지와 이야기하다가 이 방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204호 거기 귀신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 민지가 귀띔하며 웃었지만 유진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다음날 밤 유진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핸드폰 플래시를 들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는데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정원에 서 있는 누군가의 형체가 보였다. 놀라서 뒤로 물러선 그녀는 급히 방 문을 잠갔다. 날이 밝자 유진은 하숙집 앞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근처 경찰서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물증이 없다며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반신반의하던 유진은 과거 이 집에 살았던 옷자락을 잡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하숙집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전 거주자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집의 창고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지역 소문으로만 떠돌았고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았지만 사라진 소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 끔찍한 존재에 대해 말하곤 했다고 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쉽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날 밤 유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방 안을 일렁이는 촛불로 가득 채운 후 알 수 없는 형체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묻는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조용한 가운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나를 이곳에 가두었어.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유진은 그 목소리에 따라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의 문은 낡은 나무문으로 되어 있었고 콧김을 내뿜자 녹슨자 물새가 자연스럽게 열렸다. 유진은 다락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소녀의 일기장이 남아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낯선 존재가 그녀를 밤마다 괴롭힌다고, 그리고 도망갈 길이 없다고 쓴 글이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한번 소녀의 영혼에게 속삭였다.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너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게.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을 휘감던 냉기가 사라졌다. 며칠 후 하숙집을 떠나는 날, 유진은 다짐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고 소녀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하숙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유진은 그 사건 이후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았다. 그 소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따금씩 낯선 도시를 지나다 보면 올려다본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면 유진은 혼자서 미소 지으며 그 소녀의 평안을 빌었다.